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그 증가율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 어권에서 유입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는 고려인 동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자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그 비자에 따른 체류 자격과 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179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일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니 방송 횟수도 조금씩 늘고 있네요. 그래도 저희가 한때 많이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개씩 방송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일리아 씨는 지금 2주 연속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정 출연하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일단 뉴스공장 그 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재미있고 적극적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무래도 그 김어준 공장장님은 되게 재미있게 리더를 하셔서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취율 1위 라디오 프로그램인 만큼 러시아 관련된 뉴스를 전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나 보도 같은 거는 또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일리아 씨가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4부 우리 동네 사람들이라는 코너가 뉴스공장에서 생겼고요. 그래서 4부면은 8시 한 40분, 45분에서 9시까지 짧게나마 진행되는 코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태라고 합니다. 동대문 쪽에 러시아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문 외국인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네,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는 인천이 없었고요. 김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예, 한 3, 4년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공직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밀레니엄 거기서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러시아 말도 잘하시겠네요. 지금은 다 잊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러시아로 가시게 된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 유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 어학연구소에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국가 자금으로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왜 하필 상트였습니까? 러시아의 상트. 네. 제가 어학에 소질이 없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더더욱 더더욱의 이 선택이. 그래서 전혀 어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포공항에 근무할 때마저도 그랬더니 선배님 한 분이 왜 어학을 하지 않느냐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질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 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러시아다. 가장 어려운 걸 잘 모르는 분이. 예, 맞고 품었습니다. 무조건 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센터, 정보센터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되셨어요?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되신 겁니까? 법무부 출국 사무소를 그만두고 통계청으로 옮기고 국가청렴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고충민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억울한 일 있을 때 이렇게 국가에 민원을 내면은 이제 공무원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일이었는데 제가 뭐 유학을 좀 했다고 외국인 민원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외국인 고충을 또. 그랬더니 그 민원 전부 다 비자를 왜 안 주느냐. 대부분 들어오는 대부분 다 그러겠죠. 네, 외교부하고 법무부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또 이제 동포가 많기 때문에 중국 동포하고 고려인 동포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 비자 관련해서 좀 체제가 잡히지 않아서 억울한 일도 많고 애처로운 일도 많고 해서 그때 제가 이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꼭 한번 이런
외국인 지원센터를 해보고 싶다. 예, 퇴직하자마자 그걸 열게 됐습니다. 와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동대문 외국인 정보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가 이제 출입국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법과 제도를 좀 잘 알기 때문에 비자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또 불이 나게 교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예, 교원 한국어. 자격증을 네. 취득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법률상 공무원 이제 경력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뭐 사고 문제 그런 거 그냥 아는 대로 예. 재직하신 동안 쌓아오신 그 네네네네. 이력을 이제 퇴직하시고 풀고 활약을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기회네요. 그럼 이 센터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은 처음에는 비영리 단체 구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센터가 만들어질 때 그 즈음에서 동대문 글로벌 센터라고 저희 네, 사무실 있었습니다. 앞에 네, 네. 생겼습니다. 네. 글로벌 센터. 예, 그것이 네.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센터가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네 서울시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네. 말은 뭐 외국인 정보센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러시아어권을 다루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보니까 동대문이니까. 그 간판에 러시아어로 딱 적혀 네. 있어가지고 고맙지 연락제들을 네. 제가 이제 러시아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한국 거주하는 어떤 그 외국인의 문제가 그 동포 문제가 실은 가장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어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유입되는 외국 국적자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일단 러시아 어권을 5개로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머지 뭐 타지키스탄도 있지만 500명 이내입니다. 예. 그쪽은 아, 투르크메니스탄 작아서? 합쳐서. 예, 예. 그래서 1000명 이상만 보면 5개 국가로 볼 수 있고요.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있는 인원이 지금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18만 명. 어떻게 생각보다 많습니까? 꽤 많네요. 네네,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거의 10만 동포들 원.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다 예. 포함해서. 아. 그 5개 국가가 체류하는 사람만. 네네. 전체 외국인이 220만 명이거든요. 현재 지금 3월 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겠죠. 생각보다 우즈베키스탄이 예. 많습니다. 그건 느낌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전체 인구로 보면 우즈베키스탄을 3천만 명으로 보고 러시아를 1억 5천만으로 볼 때 한 5배 차이 나지만 우리하고의 교류는 인적 교류는 우즈베키스탄이 훨씬 많다고 더 볼수 있어요. 차-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수에도 이제 동포도 포함이 되고 취업해서 들어오는 네네네. 분들 전 숫자까지 해서 부문에서 다 많습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네네.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들어보셨겠지만 단순 취업 노무 취업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3D 업종에서 예. 공장에서 일하는 그 인력이 러시아권에서는 딱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아 지정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돼 네,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예,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은 수준이 좀 높다고 해서 저개발 국가 대상으로만 이제 저게 받아주는 15개 거군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키르기스탄은 워낙 포션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적고요. 대다수가 10,000명 이상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한 15개국을 대상으로 그런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이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EPS인가? 예, EPS. EPS. 고용 허가제라고 합니다. 그 EPS 시스템이 그게 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 개발이 되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임금 수준이 높아가면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고 3D 업종에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인력을 수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산업 연수생 네, 연수생. 예.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와서 이제 산업 연수를 해라 그러면 비자를 주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일도 배우고 그런데 그걸 이제 민간의 일종에 이제 맡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오려고 하고 인력 시장이라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부 고용노동부라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아예 국가에서 이걸 받아들이자. 그래서 15개 국가를 딱 지정하고 그 나라의 각 국가의 송출 기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TO를 30만 명이 필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0,000명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그쪽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즈베키스탄 송출 기관에서 공고를 합니다. 한국 갈 사람. 그러니까 공식화해서 그거를 네네네. 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오는 거군요. 거기 대사관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현지 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서 신청하고 뽑히고 오게 됩니다. 18만 명의 외국인은 그럼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비자, 그렇죠. 체류 예. 자격하고 체류 연결되는 자격이랑. 부분입니다. 예.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려면 반드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체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생각하면 유학, 취업, 결혼, 동포가 있습니다. 유학생도 심지어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는 네. 당연히 일하러 옵니다. 결혼 비자 결혼 와서 돈 벌어야 됩니다. 네. 동포들 역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겠네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동포들이 제일 많이 모아서 사는 지역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서. 뭐 역시나 안산입니다. 안산. 예. 안산. 동포 9만 명 중에 경기도 안산. 안산에. 마을이. 예. 경기도 안산시. 러시아권 18만 명 중에 한 9만 명이 고려인 동포라고 네, 딱 절반. 아, 절반이군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룹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서 다 흩어진다. 고용 허가제는 일단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나갈 때는 몰라도 들어올 때는 아. 완전히 1대1 매칭으로 옵니다. 어. 어디에 어떤 업종에서 어느 회사에서 일할까지 딱 약속을 받고 오는 정해놓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 가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염색 공장 이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하기 네. 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음. 이 사업장 변경도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이 대표님이 들은 그런 게 아마 관광 비자나 아니면 뭐 C3 비자 단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H2 비자로 들어오는 아, 사람들은 일단 들어오려고 하는 일단 사람들. 들어오려고 어느 비자든 일단 상관없이 받고 받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안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직접 겪은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혹시 의료관광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들어봤죠. 이제 정식 명칭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음. 예, 제가 이제 그걸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제일병원이라고 우리 그 러시아타운 옆에 있습니다.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네네. 아시네요. 일라 씨 역시 많이 합니다. 저도 의료 쪽에 일한 적 있어서 통역을 해준 적 있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 같은. 네. 예. 그래서 비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신청을 해서.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자를 전자 비자를 신청해서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항에 나갔습니다. 안 나타납니다. 어. 두 시간 시간에. 기다렸습니다. 예. 거의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출입국 라인은 이미 통과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놓친 거지요. 아. 그래서 두 부부가 사라졌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첫 손님. 어머. 경고 먹었습니다. 이거 놓쳤으니까 그 사라진 부부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함께 민간인 방법으로. 카페 올렸습니다. 경찰에 안 가고 현상금. 현상금 심지어 현상금 찾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제보가. 근데 몇 달 있다가 확실한 제보가 있다는 있었습니다. 있긴 근데 있다는 거네요. 그냥 체류를. 제가 안 갔습니다. 어차피 이미 늦었고 경고 맞을 거 다 맞았고 그분도 뭐 돈 벌려고 온 것이고 아. 출입국 관리 팀이 있습니다. 네. 이민 특수조사대라는 팀이 있긴 있지만 너무 바쁩니다. 아, 그것까지 다 해줄 그래서 수 있는 개인적인 여력이 안 것까지 되죠.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주로 아. 이제 위험지대, 유흥업소 그쪽을 우선시하고 단속을 하는 거지. 아까 일리아 씨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즈베키스탄은 불법 체류 다발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렇죠. 21개국 중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기가 힘듭니다. 비자를 잘 안 줍니다. 그 영사들이.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려고 합니다. 크게는 한 4가지 정도의 비자 종류, 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취업 비자, 이 취업 비자가 받기가 어렵습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취업 비자는 제일 어려운 것이 어려워요. 취업 네. 비자입니다. 고용 시장을 보호해야 되는. 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개발 국가에서 임금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려고 있는 속성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만 불러드립니다. 국민 대체성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또는 국민이 할 수 없는 할 수 여기서 없는. 취업이 두 가지입니다. 실은 단순 노무란 취업이 있고 이제 전문 취업, 전문가들 취업이 있습니다. 그럼 취업하기 전에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예예.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많이 연수를 오고 있습니다. 한다. 예, 예. 연수하러 오는 어학연수. 거는 어렵습니까? 뭐 우리도 이제 처음에 어학연수 가듯이 거기서 당연히 이제 어학연수를 먼저 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무비자도 없지 올 방법이 아까 말씀드려도 없기 때문에 어학연수로 많이 옵니다.
어학연수를 오려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단 최종 학력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시골라는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음. 문제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니까 학비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잔액 된다. 증명서라든가. 잔액 증명서. 네,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개발국가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학을 편법으로 이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돈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것을 바라는 거지 여기 와서 알바를 해서 그걸로 공부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거기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입증. 재정 입증도 조작하기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출입국 공무원과 음. 이 유학생 신청자의 싸움입니다. 친구끼리 빌려줍니다. 아, 네. 그치 빌려줄 수 있죠. 빌려줘서 어. 하루에 빌려주고 네네네. 잔액증명서 떼고 다시 다 갖다 나눠요. 몇 프로 받는지 아십니까? 이자를 하루에 5%씩 받습니다. 네. 오. 빌려준 학생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없을 야, 줄 알았어요. 5% 이자면은 하루에 야. 하루에 빌려주고 그만큼을 받는다는. 그거 아십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바로 안 떼어줍니다. 하루짜리를 딱 지내야 됩니다. 아. 24시간이 지나야. 네. 아. 그럼 빌려준 사람은 이제 불안합니다. 이 외국인은 어디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 그 위험 수당입니다. 위험 부담이 5%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출국에서는 그걸 이제 또 압니다. 대부분 출국 공무원들은 대부분 압니다. 다 알겠죠. 네, 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개월치 잔액 아, 좀 증명을 또 길게. 띄워오게 됩니다. 네. 오가는 잔금이 있는지. 네. 아. 큰 돈이 가진 않았는지.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가 부족하면 와서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음. 그렇다 보면 급전이 필요하고 급전을 땡기려다 보면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학 오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 좀 생소했어요. 알바. 네네. 알바. 근데 알바 처음부터는 안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는 네. 처음부터 허가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오죠. 네네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일단 허가를 해줍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라고 합니다. 그걸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단속이 돼도 벌금이 상당히 세거든요. 벌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만 일해도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상당히 셉니다. 어. 일종의 이제 환수 개념입니다. 벌금이라고 않고 범칙금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아. 벌금 2천만 원 엄청 큰 죄고요. 이건 죄라기보다 환수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허가 받는 게 뭐 번거롭거나 그렇게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제도를 잘 모르고 귀찮아합니다. 예. 아, 그냥 일단 하고 마는 출국을 거군요. 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 일단 사인을 받아야 되는 학교에서 아, 그리고 아. 알바하는 곳에서 또 양쪽에 허가를 사장님의 받고. 또, 예,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그렇군요.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학생들도 돈벌이 활동을 할 수는 있네요. 할 수는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저기는 안 아. 됩니다. 유흥업소, 술집은 안 됩니다. 시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예, 예. 저는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은 네. 일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D4로 이제 단기 유학으로 왔다가 D2로 바뀌었는데 디포가 어학연수입니다. 네. 아. 근데 둘 다 안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알바가 아예 0시간 아예 안 어떻게 돼서 먹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 거죠. 아. 근데 나중에 그렇네요. 생겼어요. 2008년인가 그때 제가 처음에 인턴십을 인천공항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그때 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처음으로. 받고 합법적으로. 아, 합법으로 하면 그게 나중에 좋은 비자로 바꿀 때 소득 입증도 할 수 있고 네. 그게 더 좋겠네요. 예, 그거는 아, 유리해요 되게. 맞습니다. 예. 생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보장이 그렇게 되는 안 하고 거니까. 나중에 좋은 비자로 바꿀 때 소득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었냐? 벌금. 그건 말이 안 뒤통대. 되죠. 아. 아. 예. 그게 있습니다. 유학을 하면서 모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포션을 따집니다. 중국에서는. 유학이 주고 모델이 간단하게 그런 거라면 그냥 그러니까 일회성이면 그런 예, 상관을 상관이 해줍니다. 없- 예, 일회성은 시간제 취업 상관이 허가나 체류 자격에 활동 허가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포션이 늘어나면은 이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네. 그러면 반드시 그걸 그거는 전환을 바뀌어야 돼. 시켜줘야 됩니다. 체류 자격 아. 변경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를 크게 혼납니다. 굉장히 혼납니다. 방송 벌금도 고정이 많이 물고.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크게 혼나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 혼나. 한국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크게 이 두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우즈베키스탄처럼 이제 특정한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여기는 일하고 난 다음에 뭐 결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직업을 예를 들어서 가지게 되고 비자 등급을 아예 바뀌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 정말 간단하게 유학을 하면서 처음에 어학연수를 하다가 대학교 입학해서 D2로 바꾸면서 다음에 또 졸업하고 그 이제 회사에 취업하고. 취직해서 뭐 E7으로 갈아타고 E7에서 F2로 갈아타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 하는 번 사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갈아타야 됩니다. 예, 저도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거 좀 길지만 되게 확실한 길 중에 하나예요. 민자 씨는 지금 국적 지금 국적을 귀화해서 국적을 대단합니다. 갖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F27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수인재. 우수인재라고. 네.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유학 옵니다. 취업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좋은 비자, 그게 F2 F2 또는 영주권을 어. 땁니다. 그건 이제 한 단계 레벨이 업된 비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다 꿈꾸는 F5을. 업그레이드. 그 정도 F5는 되면은 정말 F2를 거주라는 이름을 쓰고 F5는 거주.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래 수준도 높고 이미 생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보장할 수 자취를 안 있는. 합니다. 뭐 연장 개념도 크게 없고, 근데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자취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군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면 유학 말고 취업 말고 또 어떤 형태로 많이 결혼. 들어옵니까? 결혼. 네, 원래 2014년 이전까지는 F2였다가 대부분 지금 개인의 문제입니다. 혼인 네. 문제에서 네. 그래서 혼인을 했으니까 와서 당연히 살아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농촌 총각이 그렇죠. 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많이 좀 느슨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나이 차이도 막 30, 40 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2세가 생기면서 또 2세 문제가 또 너무 큽니다. 누군가에게 보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혼율이 심지어 48%까지 갔었습니다. 절반이. 예,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게 한 6년 전이죠. 2014년도에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왜 저렇게 싸울까 보니까 의사소통이 일단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어. 1단계, 1단계라도 해야 된다 여자가. 언어를 기본적으로 언어를 해야 한국말을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최저 생계 유지는 해야 된다 해서 2인 이상의 최저 생계비 통계청 통계인데 그게 한 1,700 얼마입니다. 1년 그래서 그 정도는 입증을 해야 결혼 비자를 줍니다. 결국에는 결혼 이민, 국제 결혼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농촌, 지방에 있는 미혼의 남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걸 준 거죠. 장려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맞습니다. 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그 농촌의 노총각들이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제로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농촌 생활 한번 보세요. 한 30-40%가 다문화 학생들입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근데 대부분 이제 동남아 네네. 쪽에서 많이 동남아 계시죠. 쪽이죠. 네. 네, 대부분 한국 노인분들하고 젊은 가정주부는 대부분의 동남아 쪽입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쪽은 그나마 나이 차이도 좀 적고 러시아는 제가 아는 한 대부분 다 정말 감정이 생겨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거의 시골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자존심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배고프고 하더라도 이거는 난 못해. 기준이 높아. 그리고 반대로는 집안에 어쨌거나 뭐 생활비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 이 동포 비자가 그래도 동포라는 전제하에 가장 받기 쉽다고 들었는데 이게 동포이기만 하면 당연한 당연히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포 입증하는 문제는 이제 별도고, 지금 동포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셈이죠.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비자 문제는 굉장히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잘해주고 연장도 잘해주고요. 그럼 동포 비자를 우리와 가지고 달리. 있으면 한국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은 어떤 일이든지 살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실은. 예. 네. 근데 이제 고용시장 역시 보호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저소득층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 일을 하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다 합니다. 네. 지금 한국말도 모르고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사무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합법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암묵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단 월급 안 주는 체불 문제도 많죠. 성희롱 문제도 많죠.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결국 그쵸. 외국인이 더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입니다. 예. 범칙금을 물어도 사용자보다는 외국인이 더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세금도 안 나가고 투명하게
공식화시켜서 세금도 걷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네.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단순 노무 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뭐 단순- 운반원, 하역원 이런 식으로 뭐 단순 노무 말고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말을 못하니까 단순 노무 네네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된 거죠. 모순이 음. 네. 그러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단순 노무 아닙니까? 제조업마저도 못 오겠었습니다. 불과 원래는. 한 4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제조업 인력이 딸리니까 그럼 F4는 제조업 하시라 해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종사를 건설업은 하는군요. 못하고 제조업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D라고 하면은 3D 업종이면은 사실 공장밖에 생각이 안 나서 3D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일단 건설. 농업이 있습니다. 농촌. 농촌 누가 일은 잘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 네. 농업을 하려면 이제 H2라는 그것도 동포비자인데 좀 어렵죠. H2는 다른 거. 이게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헌법 소원거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 재미동포, 제일동포는 다 그냥 동포 F4를 줍니다. 하지만 중국하고 고려인 동포만 H2라는 임시 성격의 비자를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다. 방문 취업. 동포 비자 중에 모두가 F4를 받는다는 게 아니죠. 아니다. 아니에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동포는 F4가 많습니다. 네. 근데 현재 고려인 동포는 H2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까지 59세, 18세부터 59세까지는 일단 대학교 조리 아니면 무조건 H2를 줍니다. 방문 취업이라고 합니다. 와서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학력이 높다든지 전문 자격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능사 그런 걸 따면 또 F4 해줍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상태를 넘어섰어. F4로. 거기서도 네, 사람을 또 60세 이상 가려는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H2는 결국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들만 주는 비자네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비자를 내줄 때 그런 식으로 내주는 건가요? 예, 이제 그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2006년 7년에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인력을 수입하는 이 동포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동포도 같이 이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 동포 비자 F4를 주면 연변 동북 삼성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보다 임금 차이가 그때만 해도 5배, 6배 났었습니다. 다 몰려 250만입니다. 고려인 50만, 300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외교 문제 됩니다. 일단 고용시장 보호도 있지만 외교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임시 성격의 비자를 일단 만들어서 이것도 허가제로 하자. 그래서 아까 이 나이는 일반 고용 허가제, 이쪽은 특별한 특례 고용 허가제라고 좀 말이 좀 복잡한데 특별한 고용 허가제. 라는 명칭을 붙여서 쿼터를 정합니다. 한꺼번에 오지 못하게. 일단은 그러면 누구 먼저 오게 할까? 일단 연고가 있는 사람 먼저. 연고 동포부터 이렇게 점점점 이제 오게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H2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수용을 한 거네요. 그거는 임금 격차나 환경이 매우 차이가 나서 저쪽에서 너무 오고 싶어 하니까 막으려고 만든 거고. 그렇죠. 미국이나 잘 사는 다른 나라의 뭐 동포들은 굳이 한국에 그렇게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F4를 그냥 주고. 근데 H2를 받고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충분히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걔네들이 우리랑 똑같은 고려인인데 똑같은 뭐 동포, 똑같은 뭐 재미교포, 제일교포. 근데 걔네들은 바로 아무런 교육도 안 받고 바로 F4가 나오는데 우리가 왜 H2냐? 그런 말은 많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까 5개국권 국가에서 러시아만 H2가 없습니다. 없어요. 러시아는 F4밖에 안 돼요. 무조건 줍니다. 러시아는 H2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작년인가 이제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법무부 그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그 모셨습니다. 그 안산시 우리 그 코리안 지원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모셔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그때 어떤 우즈베키스탄 고리인이 그걸 따졌습니다. 왜 러시아 우리는 H2냐? 그러니까 러시아를 조금 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봤다는 거네요. 그나마 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 법무부 직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불법 체류율이 적고 사할린 동포란 특수성도 좀 있고 물론 전체 고려인은 아니지만 나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답변을.
그럼 실제로 H2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취업을 상관없이? 하는데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하려면 근로개시 신고하고. 똑같이 그 절차를 근데 밟아야 누가 그 이제 E9 비자는 그게 꼭 해야 되는 거고 동포는 H2는 다행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다만 F4는 하면은 하면은 3년에다가 1년 10개월을 더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본 3년 비자인데 네네. 어, 이렇게 우대를 좀 해주고 지방에서 또 공식적으로 한 2년 일을 하면 F4로 바꿔줍니다. 국익 기여자라는 우리 국익에 기여를 했다라는 지방을 이렇게 흥하게해서 네네네. 왜냐하면 고려인들이 이 수도권 이는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초반에. H2는 그럼 제한 오히려 업종 선택이 있어서 제한 없습니다. 아까 말한 단순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없는데. 네, H2는 그런 사람이니까 H2는 젊고 네네네. 18세부터 59세까지 젊으니까. 하지만 고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아. 않고 일하면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물론 아. 일부러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 현실을 법무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다만 단속할 때 걸리면 범칙금을 안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도와준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럼 불법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는 노동자와 사측 간에 어떤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게 이제 드러나게 되겠네요. 사용자가 이제 압니다. 불법. 사용자가. 이 사람이 입장이 어떤지를 압니다. 제일 많은 마음대로 케이스죠. 하다가 네. 마음에 안 들면 신고합니다. 실제로 겁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H2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걸 가지고 상사들은 그러니까 사장과 공장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협박을 해. 너는 여기서 일하는 게 불법이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나는 그건 신고하겠다. 복잡하더라도 신고를 하고 가야 허가를 받고 그거는 하고 제일 해야 정상적인 거고 그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노동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H2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모른다. H2가 모르고. 딱 입국을 하면은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일리아 씨? 네. 조기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법무부에서 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 그래야 외국인 등록증을 줍니다. 네, 네. 그걸 3시간씩 하도 한국말을 못 하니까 한꺼번에 하다가 이제는 고려인들 따라옵니다. 그래서 3시간을 이렇게 이 법을 이렇게 지키고 그래야 나중에 F4로 바꾸고 네, 네. 벌금도 안 무고 제가 볼 때 듣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하는 거 보면 기초인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받았어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받았어도 그 교육이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없다.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해도 어렵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렇죠. 그보다 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우리말도 어려워요. 못하는데. 그것도 3시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을 하려면 또 3일을 받습니다. 3일을. 처음 왔을 때 등록증 만들기 3시간 하고 기본적인 법 배우고 아니 나 공식적으로 취업하겠습니다. 하면 또 3일을 받아야 됩니다. 3일. 3일을 취업 받는 3일 취업 교육이란 걸 이제 고용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3일 동안 그걸 계속 배웁니다. 성희롱 하면 안 돼. 근로기준법은 뭐야. 그렇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예. 근데 우리가 들어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예. 상담을 하려면 이제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엄청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조기 적응 교육이라든가 이런 취업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네, 맞습니다. 해버리네요. 3시간, 취지는 3일. 좋은데. 네. 그럼 실제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고려인 분들은 H2 형태로 취업해 계시는 분들이 많나요? H2와 F4가 있는데 중국 쪽은 F4가 이미 많고 많이 F4로 갔고 고려에는 아직도 H2가 많습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네.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네네네네네. 방문 동거 비자? 그거는 애초에 너무 어려워. 동포들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포만 오겠습니다. 가족이 못 오지 않습니까? 순수 외국인 배우자가.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족 결합이 정책의 가장 그건 뭐 굳이 법으로 안 따져도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안 오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오게 하되 취업은 절대 못 오게 하자. 오게만 해. 네네. 그래서 이제 F1이라고 방문 동거, 그러니까 방문도 올 수 있고 같이 동거, 같이 살 수 있다. 딱 여기까지다. 이런 성격의. 네. F1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의 임시비자 성격인데요. 그걸 주어서 계속 1년 단위로 그것도 되게도 안 됩니다. 1년 단위로요. 그것도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왜 1년만 주냐? 동포가 3년이면 뭐 똑같이 미성년 3년을 자녀하고 줘야 되는 배우자는 거 아닌가요? 3년을 한꺼번에 주자.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미성년자 자녀랑 그 배우자는 매년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1년마다 네. 연장해야 돼. 그럼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는 나갔다 와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 와야죠.
체류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원단체들이 주장을 합니다. 예. 특히나 미성년 자녀는 진짜로 줘야 된다. 배우자는 이제 정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혼할 수 있지 않냐. 이혼하면 안 이혼을 전제로 이혼을 해버리면 네네 권한이 붕 없어지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붕 뜬다. 예,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자녀는 다른 그래서 얘기죠. 저는 자녀는 지금 이걸 법무부 직원이 듣고 있으면 좀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모만큼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년을 한꺼번에 줘야죠. 다행히 학교를 다니면 2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재학증명서를 내면 그렇게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저희들 뭐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양이 안. 동포더라도 미성년자면은 F1을 받습니까? F1. 아. H2는 18세부터만 받습니다. 그럼 이제 18세가 되면은 그때는 H2를 받습니다. H2든 F4든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냥 F4를 줍니다. 방문 동거 비자를 받은 분들이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다 하죠. 아예 살아야 못 하는 되는데. 겁니까? 아예? 아예 못해. 법적으로는 어떤 아예 일이 있었냐면 못하게 돼 있어. 동포하고 순수 외국인 부부가 옵니다. 뭐 평시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동포가 이제 아프거나 그렇죠. 연로하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한 번은 직접 이제 초반입니다. 제가 센터를 열고 초반에 이제 항상 의욕이 충만했을 때 이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 출국에 갔습니다. 인천에 그 저기 한방로라고 연수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갔습니다. 병원 미리 진단서 끊어갖고 갔습니다. 이게 아프니까 F1을 일을 할 수 있게 못한다. 해주십시오. 네. 아기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더 알아봤더니 그건 지방사무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가 해야지. 고용부가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외국인 정책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결정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아파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 그러니까. 주장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이런 뭐 국회나 어디 가서 이렇게 포럼 같은 거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일단 기왕에 살겠으면 생계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입원 확인 서류가 있다든지 특별하게 뚜렷하게 있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건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은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보통 그런 보수성이 어느 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권역이 있을 때 고충민원 처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 개선하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나중에.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그런 외국인 우대 정책이 나오면 예를 들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십니까? 영주권자하고 결혼 이민자한테 재난지원금을 다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이재명 그 도지사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 근데 지금 댓글 한번 보십시오. 왜 다 그렇게 해야 반대예요. 되냐고 네, 다 난리가 반대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은 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민자는 우리 2세를 거의 키우지 않습니까? 준국민이에요. 그러면 얼른 우리 저기 국민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주권은 더구나 일도 안 하는데. 영주권은 이미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세금 내고 모든 기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세금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외국인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인 세금 안 낸다.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공식화되지 않는 알바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안 낼 것이라는 이제 추측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감정이 악화됐었습니다. 개정을 했지만 동포 비자를 3년을 이제 F4 3년을 주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비자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러시아에 살다가 아파 한국 와서 보험 가입해서 얼른 치료하고 또 나가고 어떤 재미동포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한국 가서 치료하는 방법에 떠돌아다니고 네, 그래서 일단 3개월 체류를 해야 건강보험을 할 수 가입할 수 있다. 있다 했는데 그 기회 너무 짧다 해서 다시 6개월로 네, 작년 말경에 6개월 이상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또 강경파들은 또 1년을 하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겁니다. 들어온 시점부터 입국한 시점부터 6개월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살아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달 이내 돌아오는 것은 그냥 여행으로 봅니다.
잠깐 그냥 갔다 오는 온다. 여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한 달이면은 뭐 줄장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되고 예. 근데 한 달 이후에는 이제 아예 출국을 하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입국에서 정보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자동으로 그쵸. 이제 스톱이 예. 되는 거죠. 이번에 이런 그 건강보험 때문에 터진 게 지금은 6개월 돼 있잖아요. 근데 막 12월이나 1월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그 유학생들은 아직은 건강보험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마스크를 이제 공적 마스크를 나눠주기 했는데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이 있어야 마스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댓글 처음에 많았어요. 그랬었죠. 예, 처음엔 지금은 댓글 이제 다 받을 수 지금은 다 아, 받을 수 지금은. 있는데 왜냐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리할 이제 수가 예. 없으니까. 되는 거죠. 네. 아. 야. 그때 많이 서운해. 예, 그때는 정말 댓글이 와 완전 많았어요. 외국인들 불법자한테도 다 줍니다. 이제 지, 마스크도 이제 남고 네네. 지금은 그래요. 예, 지금은 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주도 난민도 네. 그렇고 예멘 난민. 뭐 난민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취업 시장을 교란시킨다 이런 표현 되게 좀 침식. 그래서 내 취업 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취업 준비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전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이민자를 많이 받는 국가 중에서 못 사는 국가를 불러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네. 이민자를 받는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이민자를 받아야 경제도 살리고 상당히 인력풀도 올라가고 높아지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걸 정부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아직은 개방화 시대에 아직은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네.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예.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그 시장하고 맞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취업 시장하고 겹치는 층이 일이 거의 다릅니다.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겹치진 서양과는 않아요. 정확히 네. 말씀하셔서 네. 층이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겹치진 않아요. 네. 예, 그건 어느 나라든 그래요. 그건 미국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 고용부에서 그런 연구를 결과가 있답니다. 얼마나 겹치는지. 근데 그렇게 겹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출입국에서 이런 전문 취업 비자 같은 걸 줄 때 항상 내국인 고용 비율을 먼저 봅니다. 아. 내국인이 먼저 최소한 3명이 있어야 3명 다 1명, 아. 5명 다 1명 비율을. 이런 식으로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렇게 내국인 고용 시장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내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걱정은 진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하셔도 되고 설령 경쟁이 됐다 하더라도 내국인을 앞서가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내국인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러시아 관련 분야는 제가 볼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일리아 씨 네. 말씀처럼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건 네, 뺏기는 그렇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잠재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그렇죠. 난민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난민을 승인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3% 이내. 러시아에서도 난민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난민이 말씀드리려고 있어요? 합니다. 네. 지금 어. 난민 신청 4만 명 중에 러시아어권이 가장 비율이 큽니다. 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어. 네. 그 이유가 무비자. 무비자로 일단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와서 신청. 아, 페이스북에 리클라마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 80만 원.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난민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에 일단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일단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 사이에 일도 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 뒤에 넌 난민이 아니야 나가라고 하면은 그래 그때 나가더라도 일단 지금 난 여기서 일을 할게 하고 남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네. 거잖아요. 이게 난민과 난민 신청 비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건 난민 신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진짜 난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이내밖에 안 되고 또 G1이라는 비자가 아니고 이제 F2라는 좋은 비자가 그런 등급입니다. 아 진짜 이제 난민 난민이면- 승인을 받는 사람들은 난민은 가족도 불러들일 수 있고 사회 보장도 받습니다. 사회 네. 보장은 국민 아니면 안 주는 거거든요. 원래. 아, 네, 그 정도로 좋은 비자고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난민 신청 심사 기간 동안 대기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서 일을 하자는 거죠. 아. G1. 네, G1이라는 네. 비자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난민 신청자
신청자는 그 일할 수 있는 데 제한이 없습니까? 일단 그것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만 이게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업주가 고용계약서 써줘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원인지 뭐 H2인지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외국인들 중 있으니까 그래 우리 그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나는 싸게 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그래 그럼 너 일을 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공식적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권이. 카자흐스탄 제일 많습니다. 무비자니까.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난민 신청하는 데는 종교의 자유, 정치적인 어떤 망명의 목적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뭘로 신청합니까? 보통 개인적인 채무를 안 갚아서 싸워서 협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그런 받아서 것은 실은 난민법의 신청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유를 먼저 보고 접수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난민법이란 것은 인도적인 법이고 그 상황을 정확히 현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급박하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걸 국제기구가 또 감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받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보통의 행정력 낭비가 네.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기 있을 때 그 카자흐스탄 무비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실은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카자흐스탄 무비자요? 네, 카자흐스탄도 무비자인가요? 네. 무비자 지금 30일. 무비자. 한 달 무비자. 30일 무비자. 반대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죠. 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분명히 멀리 들어올 카자흐스탄은 것이다. 분명히 월급 차이가 벌써 몇 배입니까? 전반적인 이 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 정책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수준인가를 좀 알게 됐는데 보시기에 그럼 비자 정책에 있어서 이 점은 개선돼야 될 부분이다. 아까도 말씀을 몇 가지 하셨지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220만이면 5% 4% 정도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 비율이 이제 조만간 5%가 될 것이고 10% 500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의 정책이 보십시오.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아까 취업 일자리 관리를 하고 결혼 이민자들은 또 다릅니다. 여성 가족 여가부, 유학생들은 또 교육부랑 교육부 다 달라. 또 생활지원은 이런 안산시, 서울시, 뭐 경기도 같은 데서 지자체에서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헷갈리는데 외국인들이 오직 헷갈릴 것이며 이게 어떤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부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게 일원화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가칭 외국인청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반드시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아마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이제 각자 다릅니다. 실은 외국인 정책은 이제 이민 국가가 있고 우리가 같은 전통적인 이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이제 탈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통적인 뭐 단일 민족 개념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어떤 교류가 뭐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교류가 지금 대외적인 무역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른 사람의 생각도 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그 외국인 정책도 변하려면은 일관성 있게 변하려면 그런 차관청이 필요하다. 지금은 외국인 정책 본부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1급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외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1급 기관은. 차관청이 돼야 장관하고 별도로 외청이지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결국 종합정책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거라.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뭐 예를 들어서 외청으로 해서 그런 게 이제 통계청 조달청이 이제 총리실 산하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언제냐가 문제죠. 그게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정책 시행 입장에서는 일원화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비자별로 이제 동포가 가장 많으니까 역시 지금 외국인 정책본부에 재동포 담당이 딱 2명입니다. 지금 아까 220만 중에서 동포가 100만 정도 됩니다. 절반. 100만을 2명이서 물론 연관성이 좀 있지만 재동포 뭐 저기 담당 사무관에게 뭐 주사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현재는 국내 거주 동포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현재까지 동포 정책은 외교부 그 재동포 재단 들어보셨죠? 네. 바깥에 있는 동포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제 그쪽이 많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화 시켜야 나중에 북방 시대가 일었을 때 이게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구 확대도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주장을 한 부분인데 이 외국인청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동포 문제도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은 결국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고 네.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포청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재외동포청이라고 예, 예, 시도가 예. 있었습니다. 아, 네, 있었습니까? 시도가 재외동포청이라는 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우르는 외국인청이 필요한 거죠. 아, 네. 동포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한. 포함한. 지금 재외동포청만으로 하기는 너무 그렇죠. 싫은 그 네. 역할이 작은. 크지 않습니다. 아, 네, 주로 지금 얘기가 이제 동포 뭐 고려인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데 저 같은 외국인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살면서 이렇게 비자를 계속 갱신하고 뭐 연장하고 비자 등급을 스테이터스를 계속 바뀌었는데 계속 강화하는 추세예요. 관리 측면으로만 네. 생각한다 이거죠.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고 힘들어지기만 하고 연장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고 동포가 아닌 다른 외국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동포 같은 경우는 H2나 F4를 받으면 거의 무제한으로 한국 내에 출요가 가능해요. 근데 심지어 저와 같은 순수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F2 받아도 연장할 때마다 엄청난 문제들이랑 부딪히고 너무 어려워요. 까다롭게 보는군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뭐 소득이니 뭐니 전세니 월세니까 너무 많게 긍정적인 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과 외국인이지만 동포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이 외국인이니까 똑같이 대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똑같은 외국인인데 우리가 다 받기는 좀 뭐하니까 조금 우대 차원에서 동포는 결국 우리랑 같은 핏줄이니까 우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순수 외국인을 관리하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뭐 돈을 잘 벌어도,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나와도 되게 비자 연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F2 비자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포인트가 깎이는 게 나이가 들어서 포인트가 깎여요. 그럼 3년마다 연장할 때 더욱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서 한 10년, 20년, 30년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나중에 포인트가 모자라서 포인트가 모자라서 나가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끼리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ET편이 많은 친구들도 중에서. 보통 이제 점수제라고 그러는데 점수를 매길 네. 항목이 있습니다. 연령도 점수가 됩니다. 연령. 몇 점이 가장 점수가 높은지 아십니까? 너무 20대 후반이 가장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먹으면서 또 좀 더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이런 형식. 네네네네. 너무 야속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다 그럴 합쳐서 수가. 일정 점수가 이상이 돼야 뭐 이게 유지가 되고 비자로 바뀌고 복잡하네요. 그럽니다. 제가 좀 이제 일리아 씨 말씀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순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내가 이제 뭔가 기여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국이 좋고 그래서 취직을 해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취직을 해야. 근데 취직 뭐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도 쉽지 않죠. 힘든데 네, 힘들어요. 예, 러시아어를 사용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유학생에 비하면 졸업자에 비하면 물론 2년간의 구직 기간을 줍니다. 구직 비자를 해서 바로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예. 근데 2년이 지나도 역시 힘듭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러면 취직을 해서 E7이라는 비자, 아까 F2 가기 전 단계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F2보다 더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E7은 한국 사람도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죠.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수많은 그 석박사 출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출국을 합니다. 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인식의 없나요? 전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 고용을 어떻게 보호해야 돼?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때만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일리아 씨 말 맞다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도 했고 다른 나라 문화는 뭐 물론 알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좀 그러니까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오히려 거꾸로. 내밌는 그런 행정적인 다 공부 절차가 시켜놓고 내보내.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하죠. 뭐 직원이 뭐 3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3명이 안 되면 그 기회마저 박탈된다는 거잖아요. 아예 안 줍니다 기회를. 총 5명 사장님까지 다 먹여 살릴 정도의 그쵸. 어떤 회사는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 연관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얘기가 오가왔는데 고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를 만들자. 외국인들이 여기는 만약에 대학교를 나오면 스타트업 비자를 받고 이제 자기 일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 내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뭐 자본이 뭐 몇 억 이상 뭐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외국인 센터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6년 벌써 어. 생겼습니다.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 같은 거는 뭐가 어려운 있을까요? 점은 제가 워낙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없고요. 보통 이제 센터들이 뭐 운영비 때문에 힘든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후원금이나 보조금 기대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 무료로 안 하고 기본 비용을 받습니다. 책상 위에 다 그 요율표를 만들었습니다. 번역 공정요율표, 비자 문제, 예. 한국어 딱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이대로만 받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하나 에러라면은 그 러시아 말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비자 쪽 이야기는 좀 이렇게 들리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내 과실이 70%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제가 겁이 납니다. 이제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려면 정확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이걸 대충 할 수는 없고 예. 막상 이제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알아듣는데 전화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동포들은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이제 러시아권 이제 북방 시대 열리면은 여기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하고의 같이 시베리아 철도도 타고 이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자에 대한 개념 총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법들이 개정이 되고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뀝니다. 네, 자주 바뀝니다. 자주 정말. 바뀌고요. 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자 문제가 뭐 세법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좀 갖고 싶었는데 네. 여기서 불러주셔서 하여간 감사드리고 아유,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역할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 앞으로 갈수록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